이번 시간에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EBS 교재하고 우리 그 교과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개념이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EBS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매일 첫 시간에 다뤄서 세상에서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가와 사회는 이름뿐이고 존재하는 것은 개인밖에는 없다.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두 입장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 사회는 개인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논리라고 되죠. 반면에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다. 그러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고, 아니면 허상이다, 겉껍데기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이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죠. 1의 힘을 가진 10명이 모인 사회는 그 전체의 시너지는 10보다는 훨씬 크다. 최소한 10이겠지만 100, 1000, 만 이렇게 클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쪽의 논리는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들이 모여서 1의 힘을 가진 10명이 모인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 전체의 힘은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이쪽은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의 힘을 가진 10명이 모였는데 100이 됐다면 1일씩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90이라는 힘이 남으니까 환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쪽에는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야구라든가 어떤 프로 운동 경기에서 꼴찌하는 팀이 우승을 했을 경우에 어떤 감독이 바뀌고 났더니 그 팀이 우승을 했다면 그 감독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개인이 전체로서의 사회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사회 명목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쪽은 어느 팀이 우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투수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1루, 2루 나머지 야수들도 그렇게 가장 뛰어난 선수들은 아닌데 전체로서의 그 팀은 뭔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선수 개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팀으로서는 대단히 어떤 독특한 그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사회 실제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교과서로 따져서 64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는 있을까 없을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 나가다가 음식 맛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에도 사회의 힘이 작용한다. 어느 나라에서 집단별로 음식 맛의 선호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집단은
담백하고 싱거운 음식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집단은 기름지고 강한 양념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 맛에 대한 선호에 작용하는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 개개인들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상류층의 재벌가의 사람들은 막 포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잖아요. 담백하게 소량의 맛있는 것만 먹고 아주 힘들게 살고 육체노동 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힘이 드니까 양이 크고 거기다가 양념도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런 집의 음식 맛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담백한 음식을 좋아할 것이고 내가 어떤 이 육체적으로 막노동에 종사하고 힘든 일에 종사하고 걸쭉한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그런 음식을 접하던 나는 담백한 음식보다는 기름지고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좋아하게 되더라. 즉 내가 속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입장을 우리는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로 따지면 이 사회 실제론은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이게 사회 유기체설인데 이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사회 계약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실제론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다 보면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히 하거나 정당화하는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느 정도 억압돼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잘못 흐르면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흐른다는 말이 아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이기주의, 너무 개인만을 따지다 보면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우리가 주어질 텐데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 개념 문제라고 그래서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 지하철 안에 수백 명이 같이 타고 있다거나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거나 몇만 명이 모여서 축구를 응원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집단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구성원이 2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당연히 방송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 집단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회 집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 집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잘 기억하시겠지만 집단이 되려면 최소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겠죠. 2명 이상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우리는 사회 집단이다 이런 말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 사이에는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을 같이 가겠다는, 아니면 뭐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니면 이윤을 추구한다는 어떤 그들만의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만났다 헤어지면 그건 집단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아까 말한 뭐 야구장에 모여있다라든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팀을 응원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생, 그러면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고 2명 이상이죠. 이럴 경우에는 왜 집단이 아닌가? 그렇죠. 바로 지속적으로 그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회적 범주라는 말을 써요. 사회 범주. 그러니까 사회 범주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범주라는 말을 쓰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이 사회 집단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뭐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 많은 학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회 집단을 분류했어요. 그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의 분류 이렇게 하면, 자, 한번 대충 이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분류한 가장 대표적인 3명의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즈상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선 학자가 있다. 학자. 그리고 그 학자가 내세운 기준이 있고,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하게 사회 집단을 나누어 이해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의 학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집단을 분류할 때 썸너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쿨리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테니에스, 뭐 테니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 테니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썸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단을 분류했냐 하면, 소속감이라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집단을 분류했어요.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소속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집단은 둘로 나눌 수가 있겠다. 하나가 내 집단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는 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당연히 이 내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일단 그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또 우리라고 하는, 우리 집단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우리는 내 집단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내 집단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질감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 집단을 외 집단이라고 불렀고, 이거는 아까 우리 집단과 비교해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집단 또는 타인 집단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학교, 우리 학교 그러면 내 집단, 다른 학교 그러면 외 집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 반 그러면 내 집단, 다른 반 그러면 외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내 집단과 외 집단은 항상 고정이 돼서 불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외 집단과 내 집단의 개념은 융통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내가 만약에 3학년 2반의 학생이라면 3학년 1반은 외 집단이죠. 왜냐하면 우리 반, 다른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확장되어서 우리 학교 대 제물포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당연히 3학년 1반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학교라고 하는 이 내 집단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제물포고등학교하고 비교할 때는 그들이 외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집단과 외 집단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렇죠. 바로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말할 때 외 집단과의 갈등은 내 집단의 내부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되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하고 3학년 2반하고 무슨 반대항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서로 서먹서먹하고 사이에 안 좋은 아이들도 많았는데 일단 3학년 2반 아이들이 3학년 1반을 이기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그래서 내 집단의 결속이 강화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썸너라는 사람에 따르면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별했는데,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뭐냐? 내 집단은 일단 내가 소속되어 있고 우리 집단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우리가 내 집단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우리 집단은 뭐겠어요? 가족이겠죠? 가족, 우리 집, 학교, 우리 학교, 우리 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을 때를 우리가 내 집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썸너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단 소속해 있으면 당연히 소속감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분류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광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광성고등학교 다니는 게 창피하고 광성고등학교 소속원이라는 것이 아주 싫고 내가 벗어나고 싶고 막 어떤 내가 우리 학교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제물포고등학교가 막 가고 싶고 그 학생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집단에 소속되어는 있는데 전혀 소속감을 느끼지 않고 심하면 막 적대감을 느끼는 이러한 경우는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이 하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준거집단이라는 개념이죠. 준거집단. 이건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러니까 준거집단은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을 우리 영어로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준의 틀 이런 뜻이죠. 내가 어떤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가 원하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런 집단을 준거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속 집단은 고려대학교죠. 근데 나는 원래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려대학교를 다닌다면 고려대학교가 여러분에게 준거 집단은 아니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속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내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은 준거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그 준거 집단은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 그 학생에게 있어서 서울대학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광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나는 제물포고등학교를 다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제물포고등학교가 나의 준거 집단이 돼요. 광성고등학교는 내 준거 집단이 아니죠. 그냥 단지 소속 집단일 뿐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소속 집단과
소속, 내가 거기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할 때도 있고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내가 현재 소속해 있는 집단과 원래 소속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집단이 일치한다면 당연히 충성도도 높을 것이고 만족도도 높을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협조적이겠죠. 그런데 내가 현재 소속해 있는 집단하고 원래 소속하기를 바랬던 집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을 것이고 비협조적이 되겠죠.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과 내 집단이 다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단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집단이 다르다면 그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하니까 불평불만이 많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은 오직 썸너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고려대학교밖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썸너의 표현으로는 내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소속해 있고 남들이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남들한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 우리 학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준거 집단은 아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어떤 보완의 측면에서 하이먼이라는 사람이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런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뭐 갑은 현재 무슨 땡땡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다. 기업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무슨 음악과에 다니고 싶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기업은 외집단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리죠? 왜냐면 외집단이 되려면 일단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외집단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음악과를 가고 싶은데 경영학과를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 음악과가 원래 준거 집단이고 경영학과는 준거 집단은 아닌 것이죠. 다만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고 썸너의 개념으로만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내 집단이다. 적어도 외 집단은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에서 외 집단과 내 집단을 구별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소속되어 있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이랬는데 만약에 내가 소속 A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외집단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당연히 틀린다는 거죠. 왜? 외집단은 일단 소속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소속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준거 집단은 아니지만 외집단도 당연히 아니다. 썸너의 표현으로 따지면 내 집단인데 여기서 논란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냥 소속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이 썸너가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소속해 있고 우리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면 무조건 다 내 집단. 소속되어 있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지 않고 이질감을 느끼면 외 집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떤 내 사고와 행동의 판단 기준 즉 내가 거기를 소속되기를 원하는 집단 그러면 그것을 준거 집단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리라고 하는 학자는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접촉 방식에 따라서 구별을 했어요. 접촉 방식. 즉 구성원들이 어떤 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1차 집단 또는 2차 집단 이렇게 나누는데 말 그대로 1차 집단은 구성원들이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또
대면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대자가 이게 마주할 대자고요. 면자가 얼굴 면자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는 집단. 이것을 1차 집단이라고 하고, 이 1차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인격적인 관계, 전인격적 관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게 오울전자니까 내 인격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사고와 행동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는 집단은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어쩌면 가족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맥시멈 또래 집단까지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해타산, 더하기 빼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집단을 우리가 1차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1차 집단은 가족밖에는 없고, 혹시 범위를 확장한다고 치면 맥시멈 또래 집단들까지, 또래 집단에서도 뭐 계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와 반면에 2차 집단은 어떤 간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어떤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부분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기는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죠. 이해타산적 관계가 나타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2차 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2차 집단이에요. 학교라는 거, 그렇죠? 회사라든가 뭐 군대라든가 기타 등등등의 거의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집단은 2차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과 나도 일상생활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2차 집단에서의 구성원들하고 살아가요.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만남과 목적을 가지고 수단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2차 집단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많은 시도들도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보면 이제 테니스라는 사람이 구별한 방식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합의지라는 말을 썼어요. 결합의지. 이 결합이라는 말은 이게 맺다, 결합하다, 조인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해서 그 집단 속으로 결합 들어가 있느냐, 어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 집단의 소속원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구별했냐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별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이익 집단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자신들의 직업적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뭐 땡땡 협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뭐 전국 뭐 교직원 노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이익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익 사회와 이익 집단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본질적 의지로 결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의지로 결합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럼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집단을 선택해서 구성원이 된 게 아니고 저절로 태어나 보니까 저절로 어느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동사회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가족이라든가 어떤 민족,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고향 마을, 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곳은 내가 선생님 고향은 저기 충청도라는 데인데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한민족을 택해서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고향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공동사회라고 그래요. 공동사회. 그러니까 공동사회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아까 말한 이 1차 집단의 관계 사람들은 대단히 친밀하거든요. 근데 공동사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1차 집단이 이루어지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다 친밀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1차 집단과 공동사회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익사회는 그럼 뭐냐? 내가 그렇죠. 어떤 선택적 의지로 인위적으로 결합된 집단을 우리는 이익사회라고 그래요. 이익사회.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원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다. 나 광성고등학교 원하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1지망, 2지망으로 쓸 때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광성고등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표시를 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광성고등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자,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선택해서 그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익사회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자발적 결사체라든가 공식 조직 또는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집단이 뭐냐?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사회 집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 사회 집단이 되려면 일단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공유된 목표나 소속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꾸준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는 사회 집단이라고 하고 최소의 사회 집단은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이죠. 쪼개고 아무리 적게 쪼갰을 때 딱 2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집단은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을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 집단을 분류한 학자가 3명의 학자가 있었는데 썸너라는 학자는 소속감에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었고 썸너에 따르면 내집단은 일단 소속해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은 내집단이다. 우리 집, 우리 반,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내집단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외집단은 일단 소속해 있지 않으면서 이질감과 나아가서는 어떤 적대감까지도 느끼는 그들, 타인, 너희들 이런 집단 다른 방, 다른 학교, 뭐 다른 회사 이런 것들을 외집단이라고 규정을 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속해 있느냐 소속해 있지 않느냐가 첫 번째, 우리라고 하는 동질감을 느끼느냐가 느끼지 않느냐가 두 번째. 그것이 다 되면 내집단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속해 있지만 불평불만이 많거나 벗어나기를 원한다거나 원래 속하고 싶지 않았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을 우리는 준거집단이다 이렇게 불렀고 하이먼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준거집단은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가서 구성원이 되고 싶다. 쉽게 말하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 들어가고 싶은 회사 이런 것들이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내가 원래 들어가고 싶은 집단을 들어갔다. 즉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한다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협조적일 것이다. 충성도도 높을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비협조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고 싶은 대학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풀이라는 사람은 구성원들이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친밀하고 내 인격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관계인가 어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이런 집단이 아닌 것이죠. 매우 친하고 얼굴을 마주할 정도의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집단.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가족, 맥시멈 또래 집단까지 있을 수 있겠다. 나머지는 다 이제 2차 집단이죠. 어떤 수단적인 만남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간접적인. 예를 들어서 방송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50에서 60분 사이 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진 않잖아요. 내 인격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격적 관계고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합의지, 즉 내가 그 집단의 결합, 내가 원해서 결합을 했느냐, 즉 내가 원해서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갔느냐,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본질적 의지와 선택적 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본질적 의지로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이 된 그런 집단을 공동사회라고 부른다. 공동사회. 가족이 대표져 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인위적이고 뭔가 어떤 내 뜻을 가지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있고 그 집단 속으로 내가 결합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익사회라고 부른다. 학교라든가 회사 이런 것들은 다 이익사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 집단의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되면 그것을 이제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데 사회 조직은 이제 다른 말로 공식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또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발적 결사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사회 집단과 연계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